차가운 가을비가 서울의 아스팔트를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빗물에 번져 마치 유화처럼 흘러내렸지만 강민준의 눈에는 그저 회색빛 절망의 얼룩으로 보일 뿐이었다. 한때 대한민국 IT 업계의 신화로 불렸던 남자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천재 CEO였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비에 젖은 생쥐꼴로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차가운 빗물만이 아니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지독한 허무함이 그의 영혼을 좀먹고 있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세상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혁신적인 기술들은 넥서스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최연소, 천재와 같은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은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어졌다. 가장 믿었던 동업자이자 친구였던 최진혁이 그의 등을 찔렀다. 교묘하게 조작된 서류와 이사회의 배신, 그리고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 앞에 그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최진혁의 비릿한 미소가 아직도 눈앞에 선했다. 민준아, 이건 비즈니스야. 넌 너무 이상적이었어. 그 한마디는 민준의 세상 전체를 부정하는 선고와도 같았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후 그에게 남은 것은 변두리의 허름한 옥탑방과 바닥을 드러낸 통장 잔고, 그리고 뼛속까지 시린 상실감뿐이었다. 그는 정처 없이 걸었다. 화려한 강남의 네온 사인을 지나 어둡고 좁은 골목길로 발걸음이 향했다. 비를 피하려 무심코 들어선 골목은 쓰레기 더미와 음식물 쓰레기통이 뒤섞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민주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흠뻑 젖은 옷이 체온을 앗아갔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 오직 심장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는 감각만이 생생했다. 그때였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구석에 놓인 낡은 종이 상자 안에서 무언가 작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길고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자 밖으로 삐져나온 것은 동물의 꼬리가 아닌 달아빠진 작은 운동화 한 짝이었다. 민주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으로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상자 안을 들여다본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웅크리고 잠든 작은 아이의 모습이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얇은 티셔츠 한 장만을 걸친 채 비에 젖어 차갑게 식은 몸을 스스로 감싸 안고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의 멈춰버린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증오와 환멸로 가득 찼던 그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아이의 평온해 보이는 얼굴 위로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이 보였다. 이 험한 세상에 이 차가운 비를 맞는 밤에 어째서 이 작은 아이가 홀로 버려져 있는 것일까?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그는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의 그는 누구를 돌볼 처지가 아니었다. 당장 내일 먹을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였다. 아이를 경찰서에 데려다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그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의 모습에서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힘들었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공포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감촉에 아이가 움찔하며 눈을 떴다. 아이의 눈은 깊고 검었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나 경계심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민준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민준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괜찮아,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야. 일단 비부터 피하자. 민주는 자신의 낡은 재킷을 벗어 아이의 작은 몸을 감쌌다. 아이는 저항 없이 그의 품에 안겼다. 너무나 가벼운 무게에 민준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저려왔다. 그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골목을 빠져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은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인 옥탑방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그의 품에 안긴 아이는 작은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선 옥탑방은 처참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 금이 간 벽, 그리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기 위해 놓아둔 냄비가 전부였다. 이것이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IT 천재의 현재였다. 민주는 아이를 방 한 구석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는 낡은 수건으로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과 몸을 닦아주었다. 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가 하는 대로 몸을 맡겼다. 이름이 뭐니? 민준이 물었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이름이 없는 건지 아니면 말하고 싶지 않은 건지 알 수 없었다. 배고프지? 잠깐만 기다려. 그는 낡은 찬장을 뒤져 남은 식빵 한 조각과 우유를 꺼내 아이에게 건넸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손으로 식빵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다.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며칠은 굶은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보며 민주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유일한 이불을 아이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차가운 바닥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내일 날이 밝으면 보육시설을 알아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자신처럼 세상에 버려진 아이를 다시 한번 버리는 것 같은 죄책감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비록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오밀조밀한 이목구비는 인형처럼 예뻤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이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옥 같았던 그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아주 작고 희미한 불씨였지만 완전히 꺼져버렸던 그의 삶에 다시금 피어오른 첫 번째 희망의 불씨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래, 일단 내일 아침까지만이라도 같이 있자.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낯선 온기에 눈을 떴다. 어느새 아이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잠들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온기를 찾아 헤맨 작은 동물처럼 민주는 잠시 움직이지 않고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때 아이의 손에 무언가 들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젯밤 자신이 무심코 던져둔 경제신문 조각이었다. 아이는 잠결에 그 종이를 꼭 쥐고 있었는데 작은 손가락이 우연히 한 회사의 주식 시세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막 상장한 작은 바이오 회사의 이름이었다. 셀리움 바이오. 민주는 잠시 그 이름을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주식 시장에 관심을 두지 않은 지 오래였다. 모든 것을 잃은 후 그런 것들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숫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왠지 모르게 그 이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마치 운명처럼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그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도시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는 남은 전 재산을 확인했다. 고작 해야 몇십만 원 남짓. 이것마저 잃으면 그는
정말로 길거리에 나앉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에게 가져다 준 이 기묘한 감정을 한번 믿어보기로. 유나라고 부를게. 안유나. 어때? 민준이 아침을 준비하며 묻자 아이는 처음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 그 한마디에 민준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수천억의 자산도 그에게 주지 못했던 감정을 이 작은 아이의 한마디가 안겨주고 있었다. 그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셀리움 바이오의 주식을 매수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건 가장 비이성적인 도박이자 가장 간절한 기도였다. 옥탑방에서의 새로운 삶은 혹독한 현실 그 자체였다. 강민준에게 익숙했던 세상, 즉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와 맞춤, 정장 개인 기사가 운전하는 세단 같은 것들은 이제 다른 행성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아침은 끓인 물에 간신히 불린 라면 한 개를 유나와 나눠 먹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낡은 이력서를 들고 온종일 서울 시내를 헤맸지만 전 넥서스 CEO라는 경력은 오히려 족쇄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동정하거나 혹은 그의 몰락을 비웃으며 이용하려들 뿐이었다. 결국 그가 구할 수 있었던 일은 공사장의 막노동이었다.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돌아오는 길. 그의 손에는 항상 유나를 위한 작은 찐빵이나 붕어빵이 들려 있었다. 유나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민준이 건네는 간식을 받아들 때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작은 미소 하나가 민준에게는 하루의 고된 피로를 잊게 해주는 유일한 보상이었다. 그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결코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했다. 그날도 민준은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현관문 옆에 쌓아둔 폐지 더미에서 며칠 전 아이가 가지고 놀던 경제신문을 발견했다. 신문지 위에는 유나가 빨간색 크레파스로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들이 가득했다. 동그라미 세모,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선들. 민주는 피식 웃으며 신문지를 들어 올렸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못 박힌 듯 멈췄다. 유나가 그려놓은 수많은 동그라미 중 하나가 유독 선명하게 어떤 종목의 이름을 감싸고 있었다. 셀리움 바이오. 며칠 전 그가 충동적으로 전 재산을 털어넣었던 바로 그 회사였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것은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 아이의 순수한 낙서일 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일치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주식 앱을 실행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일부러 주가를 확인하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앱이 로딩되는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본 순간 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무려 5배나 치솟은 그래프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화면 상단에는 긴급 뉴스가 떠 있었다. 속보 셀리움 바이오 차세대 항암 치료제 임상 3상 성공. 전 세계가 주목.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그의 계좌에 찍힌 수익률은 현실이었다. 불과 며칠 만에 몇십만 원에 불과했던 그의 돈은 수백만 원으로 불어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지 몰라도 지금의 민준에게는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거금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옆에서 곤히 잠든 유나를 돌아보았다. 아이는 세상 모르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이 아이가 정말 행운의 여신이란 말인가?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그의 이성은 이것이 엄청난 행운이 겹친 우연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다르게 속삭였다. 절망의 가장 깊은 구렁텅이에서 그를 건져 올린 것은 바로 이 작은 아이였다. 유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지금도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유나의 무심한 손길이 아니었더라면 그는 셀리움 바이오라는 이름조차 모르고 지나쳤을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그의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민준의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의 따스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화려한 서울의 불빛.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더 이상 절망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다시 되찾아야 할 목표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였다. 다음 날 민주는 곧바로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유나를 위한 새 옷과 신발을 사는 것이었다. 그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다. 유나는 처음 입어보는 예쁜 원피스가 어색한 듯 연신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지만 그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어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민준의 마음은 그가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도 더 큰 충만감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함께 자장면을 먹었다. 민주는 자신의 그릇에 있는 고기를 전부 유나의 그릇에 덜어주었다. 유나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먹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민준을 보며 말했다. 맛있어요. 아이가 그에게 처음으로 건넨 의미 있는 문장이었다. 민주는 순간 울컥하는 감정을 애써 억눌렀다. 그는 그저 웃으며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존재가 생겼고 돌아가야 할 집이 생겼다. 그날 밤 민주는 잠든 유나의 옆에서 밤새도록 무언가를 계획했다. 그의 눈은 예전 넥서스 이노베이션을 이끌던 시절의 총기로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셀리움 바이오의 성공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회였다. 그는 이 작은 불씨를 거대한 불길로 키워야만 했다. 최진혁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게 처절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는 종이에 회사의 이름을 적었다. 피닉스 캐피털, 불사조, 재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전설의 새.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의미했다. 그는 자신의 천재적인 분석 능력과 시장을 읽는 통찰력에 유나가 가져다주는 불가해한 행운을 결합하기로 결심했다. 이성은 그의 계획이 미친 짓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이미 바닥을 쳤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오직 되찾아야 할 것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옥탑방을 사무실 삼아 다시 한번 세상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낡은 중고 컴퓨터 한 대와 몇 권의 경제서적이 그의 무기 전부였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부적 안유나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는 잠든 아이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고맙다, 유나야. 네가 바로 나의 첫 번째 기적이야. 그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피닉스 캐피털의 시작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옥탑방 한 구석 낡은 좌식 책상이 사무실의 전부였고 유일한 직원은 강민준 자신이었다. 그는 셀리움 바이오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종잣돈 삼아 본격적인 투자에 뛰어들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다. 이것은 복수를 위한 군자금을 모으고 최진혁의 제국에 맞서 싸울 힘을 기르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총명함을 되찾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시장을 분석하고 유망한 투자처를 찾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의 투자 방식은 예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었다. 과거에 그는 오직 데이터와 논리, 그리고 자신의 천재적인 직관에만 의존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밀 변수 바로 안유나가 있었다. 그는 유나의 사소한 말, 한마디, 무심코 한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회는 다시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복잡한 기업 재무제표와 씨름하고 있을 때 유나는 방 한쪽에서 블록 쌓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이는 알록달록한 블록들을 쌓아 아주 높은 탑을 만들고 있었다. 그 모양이 어딘가 익숙하다고 생각한 민주는 문득 최근 완공된 초고층 빌딩 스카이 팰리스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빌딩을 건설한 회사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던 중견건설사 대진건설이었다. 민준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시장에서는 모두가 대진건설이 곧 부도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나가 쌓아 올린 견고하고 높은 탑은 마치 그 회사의 미래를 암시하는 듯했다. 그는 즉시 대진건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밤을 새워가며 회사의 자산과 숨겨진 계약들, 그리고 정부의 도시 개발 계획까지 분석한 그는 마침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알아냈다. 대진건설이 비밀리에 추진 중인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가 곧 정부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피닉스 캐피털의 자금 대부분을 동원해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를 대진건설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였다. 그것은 시장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무모한 도박이었다. 며칠 후 언론에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고 그 중심에 대진건설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주가는 그야말로 수직으로 폭등했다. 단 일주일 만에 민준의 자산은 10배 이상 불어났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혜성처럼 나타나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투자를 성공시킨 미지의 세력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한 번은 유나가 특정 회사의 과자를 먹다가 맛이 이상해라며 뱉어냈다. 며칠 뒤 그 회사는 대규모 식품 위생 문제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주가는 폭락했다. 민주는 유나의 말을 듣고 미리 공매도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또 한 번은 유나가 우주 탐험 만화 영화를 보다가 화면 속 로켓을 가리키며 저거 예쁘다라고 말했다. 그 말에 영감을 얻은 민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항공우주 부품 회사를 분석했고 그 회사가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을 발견하고 투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회사는 글로벌 IT 기업과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발표했다. 민주는 점차 유나의 능력이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아이에게는 마치 미래의 파편을 엿보는 듯한 혹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듯한 불가사의한 통찰력이 있었다. 그는 유나의 힌트를 신호탄 삼아 자신의 분석 능력을 결합했다. 유나가 방향을 제시하면 그는 그 길이 왜 안전하고 확실한지를 데이터와 논리로 증명해냈다. 이 완벽한 조합 앞에서 실패란 있을 수 없었다. 그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옥탑방의 살림살이도 눈에 띄게 나아졌다. 냉장고는 신선한 음식으로 가득 찼고 유나의 방에는 예쁜 옷과 장난감이 쌓여갔다. 민주는 더 이상 공사장을 나가지 않았다.
그는 집에서 유나를 돌보며 시장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었다. 유나는 민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말이 부쩍 늘었고 웃음도 많아졌다. 아이의 밝아진 모습은 민준에게 그 어떤 돈보다도 더 큰 기쁨과 위안을 주었다. 그들은 이제 가난한 키다리 아저씨와 버려진 고아가 아니었다. 어엿한 아버지와 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저녁이면 민주는 유나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속에서 민주는 과거에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바로 사람의 온기였다. 그는 유나를 통해 구원받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금융가에서는 피닉스 캐피털의 신화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누구도 그 실체를 알지 못했다. 사무실도 알려진 펀드 매니저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막대한 자본이 몰리고 시장이 요동쳤다. 사람들은 그들을 여의도의 유령이라 부르며 경애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 유령의 정체가 한때 자신들이 비웃으며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강민준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였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수백억 단위의 숫자가 찍힌 계좌 잔고를 확인하고 조용히 컴퓨터를 껐다. 그는 새근새근 잠든 유나의 방으로 건너갔다. 아이는 행복한 꿈이라도 꾸는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는 아이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복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이제 최강의 패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행운의 여신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조금만 기다려라, 최진혁. 너의 악몽이 곧 시작될 테니.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본사가 위치한 테헤란로의 마천루 넥서스 타워의 최상층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VVIP를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만 닿을 수 있는 그곳 회장 최진혁의 집무실은 그의 권력과 부 그리고 탐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심장부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며 그의 비싼 구두를 비추었다. 최진혁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손에 든 크리스털 잔에 위스키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황금빛 액체가 잔을 타고 흐르는 모습을 보며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강민준을 몰아내고 이 자리에 앉은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약간의 불안감과 죄책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졌다. 승자는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었다. 패배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뿐이다. 그는 강민준을 떠올렸다. 한때는 친구이자 존경하는 동업자였던 남자. 하지만 그의 이상주의와 순진함은 이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최진혁은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자신은 그저 넥서스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했을 뿐이라고. 민준이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의 관심받기였다. 아마 어딘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거나 작은 벤처 회사에 취직해 근근히 살아가고 있을 터였다. 그때 집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비서가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와 얇은 보고서 한 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최근 여의도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생 투자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최진혁은 귀찮다는 듯이 눈썹을 한번 찡긋하고는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피닉스 캐피털 동향 보고라는 제목이 인쇄되어 있었다. 불사조라 이름 한번 거창하군. 그는 속으로 비웃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흥미로웠다. 피닉스 캐피털은 실체도 사무실도 없는 유령 회사였지만 지난 몇 달간 그들이 손댄 종목마다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그들의 투자 방식은 예측 불가능하고 대담하기 짝이 없었다.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는가 하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기업의 잠재력을 귀신같이 알아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보고서는 그들을 시장을 교란하는 맥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최진혁은 코웃음을 쳤다. 운 좋은 풋내기들이겠지. 이런 놈들은 한두 번 성공에 취해 날뛰다가 결국 크게 한 방 맞고 사라지기 마련이야. 그는 보고서를 옆으로 밀쳐두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관심은 오직 넥서스의 제국을 더욱 확장하는 것에만 쏠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을 쌓기 위해 무자비한 인수합병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AI 기술 스타트업 이노테크였다. 이노테크는 작지만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로 넥서스의 차세대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 최진혁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인수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수족들을 불러 모아 비밀스러운 명령을 내렸다. 이노테크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려 특허 소송을 걸고 핵심 인력들을 빼내와 주가를 바닥까지 떨어뜨린 다음 헐값에 집어삼킬 거다. 그의 지시는 신속하고 잔인하게 실행되었다. 언론에는 이노테크의 기술이 사실은 해외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는 기사가 실리기 시작했고 금융감독원에는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었다. 동시에 넥서스는 이노테크의 핵심 개발자들에게 몇 배의 연봉을 제시하며 은밀하게 접촉했다. 이노테크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젊고 유능했던 CEO는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최진혁은 그 과정을 즐겼다. 약자를 짓밟고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그에게 짜릿한 쾌감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이노테크의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 누군가 엄청난 물량의 공매도 주문을 넣었고 주가가 바닥을 찍은 순간 귀신같이 주식을 다시 사들여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그 거래의 주체는 바로 피닉스 캐피털이었다. 최진혁의 미간이 깊게 구겨졌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했다. 마치 넥서스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 피닉스 캐피털이라는 놈들 대체 정체가 뭐야? 당장 뒷조사를 해봐. 돈으로 매수하든 약점을 잡아 협박하든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내 최진혁은 불쾌감에 소리쳤다. 그의 완벽한 사냥 계획에 누군가 끼어들어 몫을 챙겨갔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모욕적이었다. 하지만 며칠 뒤 돌아온 보고는 더욱 실망스러웠다. 피닉스 캐피털의 자금 흐름은 여러 개의 해외 계좌를 통해 복잡하게 세탁되어 추적이 불가능했고 그 배후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들은 말 그대로 유령이었다. 불안감이 최진혁의 마음속에 작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이 아니다. 자신과 비견될 만한 혹은 그 이상의 통찰력을 가진 누군가가 시장의 뒤편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불안감을 떨쳐냈다. 이 세상에 자신을 위협할 존재는 없다고, 특히 강민준 같은 실패자는 더더욱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는 이노테크의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축배를 들었다. 화려한 파티장 수많은 사람들의 아첨과 찬사 속에서도 그는 마음 한구석의 찜찜함을 떨쳐낼 수 없었다. 마치 어두운 숲속에서 보이지 않는 맹수의 시선을 느끼는 사냥꾼처럼 그는 자신을 둘러싼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동자를 느끼고 있었다. 그 눈동자가 과거의 망령 강민준의 것이라고는 차마 상상하지 못한 채 그는 잔을 높이 들며 자신의 승리를 선언했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길고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민준의 삶은 안정을 되찾아갔다. 옥탑방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깔끔하게 정돈된 가구와 최신형 컴퓨터 그리고 유나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다. 그의 자산은 이제 웬만한 중소기업의 자본금과 맞먹을 정도로 불어났지만 그는 여전히 소박한 생활을 유지했다. 그의 목표는 부유한 삶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항상 테헤란로의 가장 높은 곳 넥서스 타워의 꼭대기를 향해 있었다. 그는 최진혁의 제국이 얼마나 견고한지 잘 알고 있었다. 돈만으로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정보와 사람, 그리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했다. 그는 매일 밤 최진혁과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동향을 분석하며 때를 기다렸다. 마치 먹잇감의 목을 향해 뛰어들기 전 숨을 죽이고 완벽한 기회를 노리는 굶주린 늑대처럼 그의 복수심은 차갑게 식어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그는 보통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한 예감에 이끌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그의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었다. 대표님, 저 박서연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넥서스 시절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충성스러운 비서 박서연 실장이었다. 민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박서연, 그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의 업무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때로는 가족처럼 그의 건강까지 챙기던 동료였다. 그가 넥서스에서 쫓겨날 때 유일하게 그의 편에 서서 부당함을 외쳤던 사람이기도 했다. 박 실장, 어떻게,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소?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과거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방식이라면 분명 이런 식으로 자금 흔적을 남기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의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박서연은 민준이 쫓겨난 직후 최진영 밑에서는 일할 수 없다며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 그 후로 그녀는 계속해서 민준의 행방을 찾아왔던 것이다. 그녀는 피닉스 캐피털의 기묘한 투자 패턴 속에서 과거 강민준의 흔적을 발견하고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그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 약속을 잡고 며칠 뒤 민준은 한적한 카페에서 박서연과 마주 앉았다. 몇 달 사이에 조금 수척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총명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민준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두꺼운 파일 하나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대표님이 떠나신 후 넥서스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제가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파일 안에는 최진혁의 비자금 내역, 정계로비, 정황, 그리고 이노테크를 포함한 여러 기업들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추악한 진실이 담긴 자료들이 빽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것은 최진혁의 심장을 겨눌 수 있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은 정보였다. 민주는 놀라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런 위험한 일을 왜, 나 때문에 박 실장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소. 박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은 제게 단순한 상사가 아니셨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셨고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믿는 정의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심한 듯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대표님을 돕고 싶습니다. 피닉스 캐피털의 첫 번째 직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월급은 나중에 회사를 되찾으신 후에 주셔도 좋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더 이상 혼자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옆에는 여전히 그를 믿고 따라주는 사람이 있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다. 그는 박서연의 손을 잡았다. 고맙소, 박 실장. 정말 고맙소. 당신이 함께라면 우린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요. 그렇게 피닉스 캐피털은 마침내 두 번째 멤버를 맞이했다. 강민준의 두뇌와 박서연의 정보력, 이것은 최진혁에게 맞설 최강의 조합이었다. 며칠 후 그들은 강남의 한적한 오피스텔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 옥탑방을 벗어난 피닉스 캐피털의 첫 번째 공식적인 거점이었다. 사무실이라고 해봤자 책상 두 개와 커다란 화이트보드가 전부였지만 두 사람의 열정으로 공간은 가득 찼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진혁의 제국을 분석하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 계획을 세웠다. 유나는 새로운 환경이 낯선 듯 처음에는 민준의 곁에 꼭 붙어 서연을 경계했다. 서연은 아이의 존재에 잠시 놀랐지만 민준이 조용히 아이를 안아주는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다정한 미소와 함께 작은 초콜릿을 건네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초콜릿을 받아들었다. 그 작은 순간을 기점으로 아이는 서서히 서연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유나는 곧 사무실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복수의 칼날을 갈던 두 사람의 삭막한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때로는 유나가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복잡한 도표 옆에 해맑게 꽃 그림을 그려넣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민준과 서연은 잠시 일을 멈추고 함께 웃었다. 아이의 존재는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그들이 되찾으려는 것이 단순한 회사나 돈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올바른 세상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이 최신 정보를 브리핑하고 있었다. 최진혁이 다음 타겟으로 드림 VR이라는 가상현실 기술 회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노테크 때와 똑같은 수법을 준비 중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옆에서 그림을 그리던 유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꿈속의 집은 무너지면 안 되는데 민준과 서연의 시선이 동시에 아이에게로 향했다. 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다가가 드림 VR의 로고를 가리켰다. 마치 집 모양을 한 로고였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움직입시다. 최진혁의 사냥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사냥개를 빼앗아올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얼음장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피닉스 캐피털의 첫 번째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마침내 불사조가 날개를 펼칠 준비를 마친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IT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국가 AI 허브 구축 사업. 그것은 단순한 수주 계약이 아니었다. 차세대 국가 기관망의 핵심을 장악하고 향후 수십 년간 데이터와 기술의 흐름을 지배하게 될 절대적인 권력을 향한 티켓이었다. 최진혁에게 이 사업은 자신의 대관식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넥서스 타워 꼭대기에서 사업 계획서를 내려다보며
이미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과 자본을 가진 곳은 넥서스 이노베이션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경쟁자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몇몇 대기업이 구색 맞추기로 입찰에 참여하겠지만 그것은 거대한 코끼리 옆을 맴도는 파리떼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넥서스의 막대한 자본과 연구 인력을 총동원하여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거대하고 중앙 집권적인 AI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것. 정부 관료들은 그 웅장한 비전에 압도될 것이고 언론은 그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할 터였다. 그는 이미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박서연이 모니터에 국가 AI 허브 사업에 개요를 띄워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사실상 넥서스를 위한 사업이라고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들러리일 뿐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규모와 자본 정치력 모든 면에서 피닉스 캐피털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강민준의 눈은 다르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불가능하다는 말에 위축되는 대신 오히려 그 안에서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는 최진혁의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힘과 규모로 상대를 압도하는 것을 즐겼다. 분명 그의 제안서는 화려하고 거대할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거대함 속에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을 터였다. 그는 박서연에게 넥서스가 과거에 발표했던 모든 기술 백서와 사업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며칠 동안 그는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분석했다. 그의 눈앞에 최진혁의 사고방식이 지도처럼 펼쳐졌다. 폐쇄적이고 독점적이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오만함. 바로 그때 사무실 한쪽에서 놀고 있던 유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는 여러 개의 작은 로봇 부품들을 조립하며 놀고 있었다. 큰 거 하나는 재미없어요. 작은 거 여러 개가 더 똑똑해요. 얘들은 서로 도와줄 수 있거든요. 아이는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작은 로봇들을 연결하며 자신만의 로봇 군단을 만들고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다. 유나의 순수한 한마디가 그의 모든 생각을 정리해 주었다. 최진혁이 만들려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었다. 강력하지만 경직되어 있고 외부의 변화에 취약하다. 하지만 자신이 만들 것은 여러 개의 독립적인 모듈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연방이었다.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함께 성장하고 진화하는 생태계. 기술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넥서스를 압도할 수 있는 완벽한 대항마였다. 찾았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을.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그는 박서연에게 자신의 구상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넥서스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중앙 서버를 만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AI 허브를 오픈소스 기반의 분산형 네트워크로 구축할 겁니다. 누구나 참여해서 자신만의 모듈을 개발하고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내는 방식이죠. 정부 입장에서도 하나의 기업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보다 건강한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우리 제안이 훨씬 매력적일 겁니다. 박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그야말로 판을 뒤흔드는 발상의 전환이었다. 두 사람의 심장이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다. 민주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쏟아부어 제안서의 기술적인 부분을 설계했다. 그의 손끝에서 미래의 청사진이 그려졌다. 박서연은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넥서스의 독주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소기술 기업들과 실력 있는 학계 인사들을 비밀리에 접촉했다. 피닉스 컨소시엄이 물밑에서 조용히 결성되고 있었다. 드디어 최종 제안서 제출일. 과천의 정부청사 발표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진혁은 수십 명의 임직원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등장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화려한 그래픽과 압도적인 수치를 동원하여 넥서스의 비전을 발표했다. 그의 발표는 강력했지만 그 안에는 협력이나 상생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오직 넥서스의 위대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이어서 피닉스 컨소시엄의 차례가 되었다. 단상에 오른 사람은 민준이 아닌 학계에서 존경받는 노 교수였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민준이 설계한 개방형 AI 생태계의 비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점차 변해갔다. 그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노 교수는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 모든 답변은 민준이 밤을 새워 준비한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발표가 끝났을 때 장내에는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최진혁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되었다. 대한민국 IT 업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국가 AI 허브 구축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넥서스 이노베이션이 아닌 이름조차 생소한 피닉스 컨소시엄이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변이었다. 뉴스를 접한 최진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괴성을 질렀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최고급 위스키 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도저히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당장 알아내 피닉스 컨소시엄인지 나발인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샅샅이 뒤져 돈의 출처 제안서를 쓴 놈, 이 모든 것을 기획한 놈의 정체를 알아내란 말이다. 그의 분노에 찬 고함에 비서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최진혁의 지시에 넥서스의 모든 정보팀과 법무팀이 총동원되었다. 그들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거미줄처럼 얽힌 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흔적의 끝에서 그들은 하나의 이름을 발견했다.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컨소시엄에 자금을 댄 핵심 투자사 피닉스 캐피털. 그의 법률 대리인으로 등록된 단 한 사람의 이름, 최진혁의 법무팀장이 창백해진 얼굴로 그의 집무실에 들어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선명한 글자로 그 이름이 밝혀 있었다. 강민준. 그 이름을 본 순간 최진혁의 머릿속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시장을 뒤흔들었던 유령 투자사 이노테크 인수전에서 그의 뒤통수를 쳤던 공매도 세력, 그리고 이번 사업까지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자신이 직접 죽여버렸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지옥에서 돌아와 그의 심장에 칼을 꽂은 것이다. 최진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를 갈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 목소리는 지독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준, 내가 너를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내 숨통을 끊어놓겠다.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최진혁의 분노는 넥서스 타워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이성을 마비시킨 것은 사업을 빼앗겼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벌레처럼 밟아 죽였다고 생각했던 강민준에게 당했다는 굴욕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피닉스 컨소시엄을 말살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것은 이성을 잃은 맹수의 포효와도 같았다. 그의 복수는 치밀하고 계획적이기보다는 오직 파괴만을 목적으로 하는 광기 어린 폭풍처럼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격은 내부로부터 시작되었다. 최진혁은
넥서스의 최고 기술팀 중 한 명을 스파이로 위장시켜 피닉스 컨소시엄의 핵심 기술 파트너사에 침투시켰다. 그의 임무는 프로젝트의 핵심 소스 코드를 훔치거나 시스템에 치명적인 백도어를 심어 사업 자체를 좌초시키는 것이었다. 그 스파이는 뛰어난 경력과 온화한 인품으로 위장하여 어렵지 않게 신뢰를 얻었고, 마침내 프로젝트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서버실 접근 권한을 얻기 직전이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유나와 함께 컨소시엄 파트너사 중 한 곳을 방문했다. 사무실 한쪽에서 놀고 있던 유나는 그 스파이가 자신의 옆을 지나갈 때 갑자기 들고 있던 인형을 떨어뜨렸다.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인형을 주워주자 유나는 인형을 받아들지 않고 뒷걸음질치며 말했다. 아저씨 그림자가 거짓말해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아이의 엉뚱한 말이라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민준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림자가 거짓말을 한다. 그 말은 민준의 뇌리에 깊이 밝혔다. 그는 즉시 박서연에게 그 남자에 대한 철저한 뒷조사를 지시했다. 서연은 그의 모든 금융거래 기록과 통신 내역을 샅샅이 뒤졌다. 며칠 후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의 차명 계좌로 넥서스의 해외 법인에서 거액의 자금이 흘러 들어온 흔적이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민주는 조용히 보안팀을 움직여 그가 서버에 접근하려는 순간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스파이의 노트북에서는 프로젝트를 파괴하기 위한 악성 코드가 발견되었다. 첫 번째 공격이 수포로 돌아가자 최진혁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이번에는 언론을 이용하기로 했다.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경제지와 방송사들을 동원해 피닉스 컨소시엄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컨소시엄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투기 자본이라는 루머 핵심 기술이 사실은 해외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 참여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부실하다는 분석 기사들이 연일 지면을 장식했다.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정부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피닉스 캐피털의 사무실은 연일 계속되는 언론의 공격에 침통한 분위기에 잠겨 있었다. 박서연은 밤을 새워가며 해명 자료를 만들었지만 한번 불붙기 시작한 의혹의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민준 역시 착잡한 마음으로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때 거실에서 그림책을 보던 유나가 TV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아저씨는 코가 길어지고 있어요. 화면에는 넥서스의 자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 경제평론가가 나와 피닉스 컨소시엄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었다. 피노키오,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동화 속 주인공. 민주는 유나의 말에서 다시 한번 섬광 같은 영감을 얻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해명은 필요 없소. 지금부터 우리는 저들의 코를 추적할 겁니다. 그는 의혹을 제기한 모든 기자와 평론가, 언론사들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의 계좌 주식 거래 내역, 심지어 사적인 만남까지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커넥션의 실체를 밝혀냈다. 그들 대부분이 넥서스와 관련된 인물들로부터 기사가 나가기 며칠 전 거액의 자물쇠나 주식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는 반격에 나섰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대신 더 똑똑한 방법을 선택했다. 영향력 있는 일인 미디어와 탐사보도 전문 매체에 자신들이 수집한 증거들을 익명으로 제보했다. 며칠 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추악한 여론 조작 실태라는 제목의 폭로 기사가 터져나왔다. 넥서스와 언론의 유착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동정 여론이 피닉스 컨소시엄으로 쏠렸고 최진혁은 오히려 역풍을 맞아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두 번의 공격이 연달아 실패하자 최진혁은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고의 로펌을 고용하여 피닉스 컨소시엄이 과거 넥서스가 보유했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이 제시한 증거는 매우 교묘하게 조작된 연구개발 회의록과 이메일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조차 진위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위조였다. 만약 소송에서 패배한다면 컨소시엄은 막대한 배상금과 함께 사업권을 박탈당할 위기였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았다. 변호사들은 승산이 희박하다는 비관적인 보고를 내놓았다. 민준과 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증거자료를 분석했지만 조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던 그때 책상 밑에서 놀던 유나가 민준의 바지를 잡아당겼다. 아이는 모니터에 떠있는 복잡한 회의록 문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빠 저기 글씨 하나가 졸고 있어요. 졸고 있다고. 민준은 아이의 엉뚱한 말에 힘없이 웃으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유나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문서의 날짜 옆에 찍힌 서명 파일의 한 부분이었다. 그냥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민주는 유나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해당 파일을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돌아왔다. 서명 파일의 특정 픽셀 몇 개가 주변과 미세하게 달랐는데 그것은 원본 파일을 스캔한 후 날짜 부분만 수정하고 다시 저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미세한 손상의 흔적이라는 것이었다. 즉, 그 회의록은 완벽한 위조품이었다. 그것은 소송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법정에서 이 사실이 공개되자 넥서스 측 변호인단은 충격에 휩싸였다. 재판부는 넥서스의 증거 위조 혐의를 적용했고 소송은 피닉스 컨소시엄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최진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모든 공격이, 모든 계략이 마치 투명한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무력화되었다. 마치 강민준이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와 모든 계획을 미리 읽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배신자가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임원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였다. 그의 제국은 내부로부터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무력화시킨 것이 거대한 정보 조직이나 천재 해커가 아닌 사무실 한쪽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라는 사실을, 그 보이지 않는 무기가 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최진혁의 연이은 공격이 무력화되자 전세는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피닉스 컨소시엄은 더 이상 의혹의 대상이 아닌 거대 기업의 부당한 공격을 이겨낸 다윗과 같은 존재로 비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민주는 결코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폭풍전의 고요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진혁은 결코 이대로 물러설 인물이 아니었다. 이 지루한 소모전을 끝내기 위해서는 방어만으로는 부족했다. 뱀의 꼬리를 아무리 잘라봤자 소용없었다. 머리를 그 독이 든 심장을 직접 겨눠야만 했다. 피닉스 캐피털 사무실의 화이트보드 앞 민주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박서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최진혁이 다음엔 어떤 수를 쓸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방식은 점점 더 비이성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철했다.
우리는 더 이상 그의 수를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판을 짤 겁니다. 그의 뿔이 그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바로 그 시작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의 계획은 명확했다. 최진혁의 현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를 파헤쳐 그가 서 있는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 즉, 반년 전 그를 넥서스에서 몰아냈던 이사회 쿠데타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최진혁의 아킬레스건이자 그의 모든 죄악이 시작된 원죄였다. 하지만 그 진실은 이미 완벽하게 은폐되고 조작되어 있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박서연이 몰래 빼돌렸던 일부 자료뿐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조사는 박서연의 기억 한 조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때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기 직전에 기술팀에서 고스트 서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폐기된 서버지만 중요 데이터의 임시 백업용으로 비밀리에 운영되던 서버였습니다. 그것은 희미한 단서였지만 민준에게는 충분했다. 그는 즉시 넥서스에서 최진혁의 독선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퇴사했던 전직 보안팀 직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그는 김영수라는 남자를 찾아냈다. 그는 넥서스 최고의 보안 전문가였지만 최진혁에게 밉보여 억울하게 해고당한 후 작은 보안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민주는 직접 그를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김영수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거대 기업 넥서스를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강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과 자신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던 최진혁에 대한 분노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의 기회뿐입니다. 넥서스의 보안망을 우회해서 고스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30분입니다. 김영수의 도움으로 그들은 한밤중에 원격으로 넥서스의 내부 서버에 침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다. 피닉스 캐피털 사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민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의 등 뒤로 박서영과 김영수가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수십 개의 보안벽을 뚫고 마침내 고스트 서버의 데이터 더미에 접근한 순간 민준은 전율을 느꼈다. 그곳에는 판도라의 상자가 잠들어 있었다. 삭제된 줄 알았던 이메일 조작된 회의록의 원본 파일, 그리고 최진혁과 이 사진들이 쿠데타를 모의했던 대화 기록까지.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는 데이터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파일명은 프로메테우스였다. 남은 시간은 단 5분. 민주는 모든 것을 걸고 파일 해독에 매달렸다. 하지만 최상급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잠겨 있어 그의 실력으로도 어림없었다. 시간이 초 단위로 흘러가고 모두가 포기하려던 그 순간이었다. 사무실 소파에서 잠든 줄 알았던 유나가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복잡한 암호 코드가 떠 있는 모니터를 보더니 옆에 있던 최진혁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아저씨는 거울 보는 걸 좋아해요. 거울. 그 한마디가 민준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최진혁의 지독한 나르시시즘을 떠올렸다. 그는 항상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것을 좋아했다. 어쩌면 암호의 키가 바로 그 자신일지도 모른다. 민준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최진혁의 이름 생년월일 그가 아끼던 자동차 번호까지 모두 실패였다. 그때 박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최진혁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자신의 이름으로 세운 재단입니다. 진리재단, 그의 이름, 진과 아내의 이름, 리를 합친. 민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암호 입력창에 제이느라이를 입력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기적처럼 암호가 풀렸다. 파일이 열리는 동시에 김영수의 외침이 들려왔다. 30초 남았습니다. 빨리 민주는 파일을 자신의 보안 서버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전송바가 아슬아슬하게 움직이는 동안 모두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100%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는 것과 동시에 넥서스의 보안 시스템이 침입을 감지하고 모든 연결을 차단했다. 그들은 간발의 차이로 성공한 것이다.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숨을 고른 후 민주는 조용히 프로메테우스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최진혁의 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최진혁이 조성한 수천억 원대 비자금의 흐름이 담긴 비밀 장부였다. 장부에는 돈이 어디서 와서 누구에게 흘러 들어갔는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정계 법조계 언론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건네진 뇌물의 내역과 그 증거까지. 그것은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담고 있는 거대한 부패의 지도였다. 민주는 차가운 분노에 휩싸였다. 최진혁은 단순히 자신의 회사를 빼앗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사회 전체를 좀먹고 있는 암적인 존재였다. 그의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섰다. 이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며 박서연에게 말했다. 무대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최진혁이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터뜨릴 겁니다. 박서연은 그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연례 주주총회 말씀이시군요. 민주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심판을 앞둔 집행자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코엑스 컨벤션 센터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이 한데 모인 축소판과 같았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곳은 수백 명의 투자자 애널리스트 그리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조명 아래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미래에 대한 장밋빛 기대를 속삭였다. 오늘 이곳에서 최진혁 회장은 거대 해외 자본과의 합병을 통해 넥서스를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으로 만들 것이었다. 단상의 가장 높은 곳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선 최진혁은 세상을 다 가진 자의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맞춤, 정장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고 손목에 찬 명품 시계는 그의 성공을 과시하듯 빛을 반사했다. 그는 관중석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자신을 향한 동경과 경외의 눈빛들을 즐기며 그는 완전한 승리를 예감했다. 강민준이라는 과거의 망령은 이제 그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그는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넥서스가 이룩한 위대한 성과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더 위대한 미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그는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번 합병 안건이 통과되면 넥서스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티어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안건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 최진혁은 마지막으로 의장의 권한을 이용해 발언 기회를 얻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주주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낡고 비효율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의 말은 강민준을 겨냥한 교묘한 비난이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인사살하며
마지막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장내의 모든 스피커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박수 소리를 갈랐다. 잠깐만요. 그 안건에 대해 이해 있습니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곳, 평범한 주주들이 앉아 있는 뒤쪽 구석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터주자 그곳에는 한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다. 낯익지만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얼굴, 바로 강민준이었다. 최진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경호원들을 향해 눈짓하며 소리쳤다. 저자를 당장 끌어내. 저자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온 거야. 경호원들이 민준을 향해 달려갔지만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높이 들어 보이며 차갑게 말했다. 나는 피닉스 캐피털의 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대주주입니다. 주주로서 발언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말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피닉스 캐피털의 주인이 강민준이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최진혁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가 당황하는 사이 민준은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가 내뿜는 기세는 좌중을 압도했다. 그는 최진혁의 바로 앞에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최진혁 회장, 당신이 말하는 미래에는 진실이 없소. 오직 거짓과 탐욕만이 가득할 뿐이지. 최진혁이 무어라 반박하기도 전에 민주는 박서연과 눈짓을 교환했다. 그 순간 최진혁의 얼굴 뒤로 펼쳐진 거대한 스크린에 넥서스의 화려한 로고 대신 프로메테우스라는 붉은 글씨가 떠올랐다.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민주는 작은 리모컨을 들어 버튼을 눌렀다. 스크린에는 최진혁과 이사진들이 쿠데타를 모의하며 민준을 몰아낼 계획을 짜는 대화의 녹취록 전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작이야. 전부 거짓말이라고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이어지는 증거의 파도에 묻혀버렸다. 스크린에는 조작되기 전에 회의록 원본 파일 민준의 서명을 위조한 흔적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가 차례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침내 최진혁의 제국을 무너뜨릴 마지막 증거 수천억 원대 비자금의 흐름이 담긴 비밀 장부가 화면 전체를 가득 채웠다. 장부는 충격 그 자체였다. 돈이 흘러 들어간 곳에는 정계 법조계 언론계의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언제 어디서 얼마의 뇌물이 건네졌는지를 증명하는 영수증과 녹음 파일까지. 그것은 최진혁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를 병들게 한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투자자들은 분노와 배신감에 소리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최진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자신의 왕국이 단 몇 분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는 이제 절망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노려보았다. 그 눈에는 증오와 함께 어떻게라는 질문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그랜드 볼룸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혼란을 뚫고 곧장 단상으로 향했다. 수사관들의 선두에 선 부장검사가 최진혁의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를 펼쳐 보였다.
최진혁 씨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최진혁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제국의 황제는 그가 가장 빛나던 순간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모두의 눈앞에서 끌려나갔다. 민주는 그 모습을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길고 길었던 복수는 마침내 끝이 났다. 최진혁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는 귀청이 터질 듯이 컸다. 주주총회장에서 터져나온 프로메테우스 게이트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추악한 진실로 도배되었다. 넥서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사상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고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 주식을 내던졌다. 한때 IT 업계의 신화로 불렸던 거대 기업은 단 하루 만에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부실 기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검찰의 수사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 최진혁의 비밀 장부에 이름이 오른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커넥션이 백일화에 드러났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기술력과 자본만으로는 회사를 지탱할 수 없었다.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다. 회사의 이사회는 공중분해되었고 남은 임원들은 몰려드는 채권단과 성난 주주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혼돈의 중심에서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운 남자. 바로 강민준이었다. 언론은 그를 돌아온 영웅이라 칭송했고 넥서스의 직원들은 익명 게시판에 그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위기의 순간 회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를 처음 만들었던 창업주 강민준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며칠 뒤 피닉스 캐피털의 작은 사무실로 넥서스의 남은 이사들이 찾아왔다. 한때 최진혁의 편에 서서 민준을 내쫓는 데 동조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민준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강 대표님, 저희가 모두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넥서스로 돌아와 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공멸하고 말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처절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의 복수심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다만 씁쓸함을 느꼈다. 그가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는 이미 새로운 삶을 찾았고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도 곁에 있었다. 그는 박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대표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한쪽에서 놀고 있던 유나가 그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아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빠, 저 아저씨들 아파 보여요. 유나의 순수한 한마디가 민준의 마음을 결정했다. 넥서스는 단순히 그의 회사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수천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이 달려 있었다. 그들의 땀과 열정이 담긴 곳이었다. 최진혁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무너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완전히 새로운 윤리 경영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전권을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이사들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넥서스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기적처럼 반응했다. 폭락을 거듭하던 주가는 순식간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회사는 가까스로 최악의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유나의 손을 잡고 조용히 가정법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법적으로 안유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서류에 그의 이름이 아버지로 기재되는 순간 그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충만감을 느꼈다. 수천억 수조 원의 자산도 이 작은 아이가 주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유나야, 이제부터 아빠랑 영원히 함께 사는 거야. 법원을 나서며 민준이 말하자 유나는 그의 품에 와락 안기며 처음으로 큰 소리로 웃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을 씻어주는 치유의 주문과도 같았다. 마침내 강민주는 넥서스 타워로 돌아왔다. 그가 쫓겨나던 날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1층 로비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직원들이 나와 그의 길을 열어주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희망이 가득했다. 그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과거 최진역의 공간이었던 회장실로 향했다. 그곳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공허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을 잃고 이 도시를 헤매던 비 오는 밤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만났던 작은 아이.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을 뿐이다. 그는 박서연을 CEO로 김영수를 최고 보안 책임자로 임명하며 새로운 넥서스의 시작을 알렸다. 그의 리더십 아래 넥서스는 과거의 오명을 씻고 기술력뿐만 아니라 투명한 윤리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최진혁은 재판에서 수백 년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완전히 막을 내렸다. 어느 평화로운 주말 오후 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유나는 이제 그의 커다란 책상 한쪽에 자신만의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민주는 산더미 같은 서류를 처리하다가 문득 유나의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커다란 아빠와 작은 딸이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를 안아들었다. 그는 아이와 함께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저 멀리까지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유나야, 저기 보여. 저 모든 것보다 아빠한테는 네가 훨씬 더 소중해. 유나는 아빠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나도 아빠가 제일 좋아요. 사람들은 그가 기적적으로 재기한 것을 두고 그가 주워온 아이가 행운의 마스코트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유나는 단순한 행운의 부적이 아니었다. 아이는 그에게 돈보다 귀한 것, 삶의 의미와 사랑을 가르쳐준 구원 그 자체였다. 그의 진짜 기적은 수천억을 번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아이의 아빠가 된 것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미소 지었다.